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조선은 전쟁의 화마가 덮쳤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거든요. 약 2개월 정도 전개된 전쟁이지만 조선에 끼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어요. 하나가 외란이고 다른 한 개의 전쟁이 호란입니다. 외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죠. 임진 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호란은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랑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들이 쳐들어왔던 전쟁을 호란이라고 칭합니다. 자, 일단 호란과 관련해서 알려면 외란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생기면 랴오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이렇게 중국이 둘러싸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선이 있었고 중국에는 한족의 왕조였던 명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을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병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내용들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명나라가 이 전쟁에서 뭐 엄청난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이 참전하면서 국방비 이런 거를 많이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당시에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이 이 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여진 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진족을 통합해서. 그 나라가 바로 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형세가 어땠냐면 명나라는 예전에는 강했지만 임진왜란 이후로는 엄청나게 쇠락해서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목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후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끌어가던 당시의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이 고민이 깊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너네 도와주러 갔다가 조선 도와주러 갔다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지금 후금이랑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도 너네 도와주러 갔으니까 조선도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은 광해군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에 임시조정을 이끌면서 직접 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고민이 지금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면 후금의 미움을 사서 후금이 다시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내린 결정은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요. 그러면 명나라를 선택한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강옥립한테 이제 비밀스럽게 지령을 내려서 만약 후금의 군대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투항하라고 한 거죠. 우리도 이거 이렇게 전쟁을 너네랑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었잖아.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병을 보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항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명나라에도 지원병을 보내고 후금에 투항을 하면서 싸우지 않게 하면서 명나라 후금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거를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선의 선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중국, 우리의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고 하면서 광해군은 이걸 꼬투리 삼아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왕이 교체되는 사건을 반정이라고 하는데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인조예요. 그럼 인조의 입장에선 여러분, 인조를 왕으로 올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외교 정세예요? 명나라에는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 정치를 펼치는 걸 원했겠죠. 이거를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친명, 명에 친하고 금을 배척하는 배금 정책을 펼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당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후금은 조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조선 이거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건 1627년에 정묘호란이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후금도 이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화의가 체결이 됐어요. 화의가 체결이 되면서 이 후금이 형의 나라, 조선이 동생의 나라라고 하는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후금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져요. 나중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후금의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를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당시에 명나라가 아직 망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군신 관계를 새롭게 청나라랑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완전히 청을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결국에는 이 군신관계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승기를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만주족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게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전개되었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는 원래는 강화도로 가서 이 항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내려가기 전에 너무 빨리 청나라 군대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른 바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벌이다가 근데 거의 방어전이었어요. 방어전에서 중요한 건 물자잖아요. 이런 물자가 다 동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굉장히 굴욕적인 형태로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당시에는 홍타이지였는데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에서 나아가서 완전히 신하가 행하는 예를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마를 막 땅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절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조선의 임금의 완전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조가 당했던 수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에 정말 힘없이 살아가고 있던 풀뿌리 백성들, 민초들이었죠. 당시에 인조가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고 있을 때 청군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이나 한강 이북 지역, 서울 주변 지역 같은 곳들은 청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청나라 군인들은 뭐를 했냐면 조선인들에 대해서 포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포로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고 나중에 청나라 가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첩으로 쓸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 확보에 막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냥을 다닌 거예요. 이렇게 청나라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피로인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따르면 최대 추산으로는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청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간 곳이 청나라 수도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심양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냐면 심양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조선인 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끌고 가니까 아주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수천 리길을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도망치는 것도 녹록지가 않았던 게 당시에 청나라랑 조선이 약조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 약조의 내용이 뭐였냐면 청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포로들이 이 조선과 이 새롭게 생긴 청나라 사이에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로 바뀌었다고 했죠. 청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되는 곳이 바로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흐르는 강 압록강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포로들이 만약에 끌려가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도망을 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 약조에 따르면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았던 조선인 포로가 다시 도망쳐서 조선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선 정부에서 이 포로들을 다시 잡아서 청나라로 돌려보내는 약조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일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을 하는 거였겠죠. 압록강을 건너는 배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익사할 것을 그냥 감내를 하고 계속해서 강가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익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엄청 났다고 하죠. 나중에 청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했대요. 조선인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더라도 다시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청나라 군인에게 잡히게 되면 뒤꿈치가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의 백성들은 왕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이 내 끌려간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끊이지 않게 되니까 인조는 심지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백성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장차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애이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몸을 낮추고 가장 크게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근데 정말 실제 조선의 민초들이 겪었던 고통은 왕이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피로인들의 이동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갔던 주요한 시기가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입니다. 이때 날씨 어때요? 겨울이니까 엄청나게 춥죠. 동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심지어는 이 청나라 수도 한 심양까지 2달 넘게 계속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달째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심양까지 60일 정도 걸리는데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했대요. 그 상황에서 걸어서 이동하고 겨울에 막 그 추운 시기에 행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또 잠자고 해야 하니까 온몸에 이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배가 돼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쟁 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으로 너무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결한 여성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결하려고 바닷물에 빠져드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닷물에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얘가 그냥 강물에 바닷물에 흘러다니는 낙엽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아이가 있는 여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군에서는 사실 청나라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포로로 끌고 갔던 게 조선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었거든요. 여자가 중요한 거지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죽이거나 버리고 여자만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 군인들의 첩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본국에도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는 첩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 자신의 남편의 첩이는 여성들한테 뜨거운 물을 붓는다던가 심각하게 고문을 해서 청나라에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게 끌려온 여성에게 투기가 심해서 이렇게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은 처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명을 내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조선으로 도망쳐서 살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거든요. 양반,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 여성들은 분명히 포로 생활 중에 정조를 잃었을 거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시가에서는 그 여성들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정조를 잃었으니까 며느리의 아내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다가 시댁에서 남편이나 혹은 시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지만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포로들,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던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세자빈 강씨였죠.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최악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임진왜란 시기의 선조라던가 아니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인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모난 게 많았던 인조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을 잘 뒀거든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고요.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이 인물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로 설문조사했을 때 1위를 했던 인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부인으로 세자빈 강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복림대군이 있죠. 세자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소현세자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아들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조 시기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게 1637년이었는데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포로를 끌고 가면서 일반적인 백성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그리고 복림대군까지도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의 복림대군, 인조의 두 아들은 모두 다 청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청나라 수도가 심양이라고 했잖아요. 심양관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1637년부터 시작해서 약 8년간 1645년까지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포로 생활 여러분 그래도 왕족인데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끌려온 이 심양관에서 생활하는 요 일행이 한 2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200명들에게 뭐 거의 뭐 청나라에 여행 온 것처럼 피서지 온 것처럼 호의호식하게 지내게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나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네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생각 없으니까 이 땅 농사 지어서 너네가 자급자족하고서 살아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 땅이 황무지 20만 평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신하들은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지만 땅에다가 씨 뿌리고 뭐 김매 주고 하면서 그 땅에서 매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청나라가 완전히 이 왕세자 부부를 청나라에다가 발을 묶어주려는 생각이니까 이걸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이 요구를 제안을 덜컥 수락하게 되죠. 왜냐면 이들의 목표가 따로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선의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소현세자가 세자빈 강씨가 생각하기에 어쨌건 간에 조선의 최고의 농업 기술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걸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청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 끌려온 정말 수십만 명의 포로가 있었다고 했죠. 최대 추산으로 50만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이 50만 명의 포로를 합법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환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포로들을 마치 우리가 흑인 노예들 시장에서 팔듯이 속환시장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올리게 되면 돈을 지급하고 주인에게서 사오면서 구출하게 되는 모양새였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조선에서 끌려온 수많은 백성들을 속환시장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구출해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 시장에는요 자기 가족을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로 아주 북적였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가족, 나의 언니,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면 초창기에는요 조선인 포로 몸값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요즘 가격으로 600만 원 정도였대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죠. 돈이 없으면 가족을 구출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사실상 속한 시장에서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일부 돈 있는 뭐 평민 집안이나 아니면 사대부 가문 이런 곳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빨리 또 가족을 구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얹어서 지불하다 보니까 포로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3억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세자빈 강씨는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가져다 팔면 그 돈으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보듬는 모습이 정말 국모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빅픽처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세자빈이 청이 준 그 황무지 20만 평 있잖아요. 그 20만 평에서 심양관의 가족들이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 20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정도의 양이 3배 정도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무역에도 엄청나게 재능이 있었어요. 이 무역에 참여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이거라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사가는 것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약재나 인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인삼이나 약재, 뭐 면포, 모피, 종이, 담배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청나라에 공급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농사지어서 번 돈,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서 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게 되죠. 이렇게 구출해낸 포로가 몇십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말 국가 표창감이죠. 당시 벌어들인 돈을 보면요. 세자빈 클라스를 알 수가 있어요. 인조실록에 의하면 강빈 개인의 재산은 은 1만 650냥이고 황금은 16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쌀로는 한 1만석 정도에 해당이 돼요. 이 1만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시잖아요. 당시에 조선조정의 관원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무원의 전체 1년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녹봉이 어느 정도였냐면 쌀 2만석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공무원 인건비 같은 각종 예산이 연간 한 100조 정도인데 100조의 반이면 현재 가치로 50조 정도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세자빈 강씨가 50조 정도나 있었던 거에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 예산이 적었을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양관에서의 포로 생활도 1645년에 8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금일 환영했을 거예요. 너무나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다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인조와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는 사이가 점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소현세자랑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 가서 농사만 짓고 무역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가서 소현세자랑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가 너무 발전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에서 활동하던 서양청에서 아담샬과 같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발전된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요. 조선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랑캐라고 얘기하던 청나라 황제한테 이 말을 막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굴욕을 당했잖아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인조의 마음속에는 빨리 청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청나라는 너무 발전해서 복수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청나라에 보고 배울 것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인조는 나중에 완전히 피해망상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언젠가 저 청나라가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나 대신에 왕위 앉힐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소현세자가 고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만에 학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학질은 사실 뭐 심각한 병이 아니라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왕세자가 학질에 걸렸으니까 나라에서 제일 의술이 좋은 사람이 소현세자를 치료를 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주치 이형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형익이 침을 놓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게 고국에 돌아온 지 딱 2달 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신을 살펴봤더니 심상치가 않아요. 기록을 살펴보면 소현세자 얼굴에 우리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귀 2개, 콧구멍 2개, 눈 2개, 그리고 입이 있는데 이 7개의 구멍에서 모두 다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얼굴의 반을 검은 천으로 덮어보면은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검은 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검게 얼굴이 변했다고 하죠. 이게 완연한 독살의 징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질투해서 자기 주치를 시켜서 아들을 독살시켰다. 근데 이게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그 이형익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세자를 죽게 한 사람 그 사람 주치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내려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인조는 이형익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왕세자로는 누가 책봉이 되어야 하나요? 조선은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 아들에게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줘야 하죠. 그런데 인조는요, 이런 적장자에게 계승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깨버리면서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세자빈 강씨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조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내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활시위는 세자빈 강씨를 향해 당겨집니다. 1246년 그러니까 인조 24년 때였어요. 인조가 전복구이를 먹다가 여기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배후 인물로 며느리인 강빈, 세자빈 강씨를 지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다가 독이 나왔으면 어디를 조사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수락관 궁녀들을 조사하는데 이게 왜일까요? 인조는 강빈 쪽, 세자빈 강씨 쪽의 궁녀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근데 이 궁녀들이 모진 고문에도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세자빈의 궁녀들은 자백하지 않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증거라고는 정말 1도 없는데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가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신하들이 사실 반대를 하니까 기어이 인조는 강빈을 후원별당에 가두고요. 음식이랑 물도 문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받아 먹게 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사실 청나라에 끌려가서 8년 동안 했던 포로 생활보다도 더욱더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처지가 된다니, 나의 부군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조치에 신하들이 세자빈 강씨도 왕의 아들인 소영과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반대를 하니까 인조가 이렇게 말해요. 개새끼 같은 거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게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뭔가. 임금이 대놓고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서 인조가 유일합니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소현세자는 독살인지 의료사고인지 모를 의문사를 당했고요. 세자빈 강씨도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녀 나이 36살이었어요. 3남 3녀. 자신의 눈에 넣어도 이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남겨둔 채 말이죠. 잘 보셨어요. 이 세자빈 강씨는 고려의 전쟁 영웅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귀주대첩의 강감찬 장군. 이 강감찬 장군 아시죠? 강감찬 장군의 19대 소녀입니다. 아마도 이 집안에 기계에 있는 이 힘 있는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세자빈 강씨는요, 타고난 CEO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세자빈 강씨의 이 여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에 집중을 해서 나온 논문들도 많거든요. 이 농장을 경영할 때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고요. 또 책임 경영 제도도 도입합니다. 농장별로 책임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세자빈이 죽고 난 후 이듬해 3명의 아들들 석철, 성린, 석현이 있었거든요. 모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간지 그런데 1년 만에 석연찮게 석철과 성린이 죽게 돼요. 사실 이건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소현세자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 석철을 자기가 데려다가 청에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인조가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석철은 조선에 남아서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살아남은 아이는 막내 석견뿐이었습니다. 석견은 이제 효종 때 강화도의 교동도로 옮겨집니다. 선생님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교동도가 이제 귀향을 엄청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 귀향에서 풀려나게 되기는 하지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속한쌍에서 조선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조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인물은 차남이었던 복림대국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나? 당연히 있었습니다. 일단 평민과 양반의 이혼을 나눠서 봐야 해요. 평민과 양반의 이혼법이 달랐거든요. 평민의 이혼은요, 양인 박이원의 이혼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와는 그냥 이혼을 했고요. 둘째 아내는 종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나서 부인을 이제 내쫓으면서 헤어졌고요. 셋째 아내는 바람나서 도망치면서 헤어졌습니다. 넷째 아내는 별거하다가 사실상 이혼하게 되었고요. 다섯째 아내와 40년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민은 이혼이 상당히 자유로웠죠. 사실상 평민들은 특별한 이혼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헤어져 하면 끝입니다. 말로 헤어져 해서 하는 이혼을 사정파이라고 해요. 근데 혹여라도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갑자기 그지꼴로 나타나서 우리가 언제 헤어졌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위해 이 증표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걸 수세라고 해요. 자신의 옷서필 잘라 상대방에게 주면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거죠. 일반 평민들이 이 한문을 쓸 줄 몰라서 문서를 못 쓰니까 옷서필 자른 거예요. 왜 옷서필일까요? 옷서필은 이 옷을 여밀 때 옷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서필 자른다, 옷이 갈라진다, 부부가 서로 갈라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양반들의 이혼은 복잡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인을 버리는 형태였어요. 예를 들어 이혼의 이유에 들어가는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칠거지약을 읽어드릴게요. 불순, 구고, 이건 뭐냐면 시부모에게 불손하다, 무자, 아들을 낳지 못했다, 음행, 음탕하다, 질투, 질투가 심하다, 악질, 몹쓸 병이 있다, 구설, 말이 많다, 도절, 도둑질을 한다. 요 7가지 잘못을 뜻합니다. 근데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위의 내용이더라도 남편이 부인을 내쫓을 수 없는 예외사항도 3개가 있어요.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던가,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럼 양반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이혼했겠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양반가에서 이혼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절차도 있었고요.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실제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신 요즘으로 치면 쇼윈도 부부처럼 살거나 아니면 별거를 하기도 했어요. 이때 별거가 2가지가 있는데, 이혼하는 대신 한 집안에 같이 거주하면서 별거하는 내소박이나 철을 처가로 내치는 외소박이 있었습니다. 여자도 이혼 요구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 이상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남편이 부인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을 때리거나 형제자매를 죽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만 이혼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은 역사 속에 감춰진 얘기가 있다면 댓글 통해 남겨주세요. 기원전 1700년경 고대 문명 수메르 점토판에 버릇없는 젊은이들 철 좀 들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요즘 것들에 대해 괘씸해하는 거죠. 조선시대의 조직의 기강이 중요한 엘리트 집단, 관료사회에서는요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신고식 때문에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관료사회에서 신고식의 시작을 따라가 보면 고려시대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배웠을 텐데 고려시대에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늘 음자를 쓰는데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면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한마디로 금수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안이 쟁쟁한 이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 내의 서열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력 없이 백으로 관리가 된 이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목적에서 신고식이 사실 시작이 되었던 거죠. 신고식 1단계는 허참례라고 불려요. 처음 관청에 나갈 때 치르는 예비 신고식입니다. 일단 허참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동료 관원으로 대접을 안 해줘서 자리에 합석도 못합니다. 허참례는 이 신입 직원이 상사들에게 엄청 크게 식사를 쏘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고위 관료도 다른 부서에 처음 발령이 나면 한턱을 내기 전까지는 제대로 아랫사람들에게 인사를 못 받습니다. 정식 신고식은 면신례라고 불려요. 이걸 거쳐야 관직의 명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신참이란 뜻의 신례라고만 불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씨 여기 좀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야 신례 여기로 좀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좀 조롱하는 말투였거든요. 면신례는 진짜 악독합니다. 만약에 관원과 직책을 물었는데 틀리면 똥물을 끼얹기도 했어요. 면신례를 정말 혹독하게 치르는 관청 중에 사원부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캐는 관청이거든요. 오늘날의 검찰청 같은 곳인데 여기는 내부 규율이 엄청 빡세요. 그래서 면신례도 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신참이 들어오면 선배들은 맨 윗사람부터 차례로 아랫사람 무릎을 주먹으로 때렸거든요. 면신례 때문에 아예 관직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병약한 신참들이 기절해서 죽기까지 하니까 이걸 법으로 금지하기도 하는데요. 악습이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만 9번 했다고 하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지였던 이이도 면신례를 거부하다가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면신례랑 관련된 또 대표적인 인물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재이셨잖아요. 정약용이 병조판서에게 보냈던 편지의 일부를 보면요.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내는 일 따위가 제가 직접 하는 일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말소리가 안 나오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약용에게 그 천재 관원에게 뭐 예를 들어서 부엉이 소리를 내라.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 절름발의 흉내를 내라. 이렇게 하면서 괴롭혔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똥공이 잡기는 여전했던 것 같지만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 때도 법으로 금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없어져야 하는 문화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남아있는 악습에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춥죠. 나갈 때도 옷을 2겹, 3겹씩 입고 멋이고 뭐고 사실 패딩을 입고 나가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보냈을까요? 일단 돈 많은 양반들이야 모피도 입고 털모자도 쓰고 상대적으로 덜 괴로웠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실제로 얼어 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정말 많이 나와요. 동상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많은데요. 조선 광해군 때 저술된 수양 총서를 보면 이 발이 동상에 걸렸을 때 더운 물로 씻으면 발가락이 빠질 수 있어서 더운 물로 씻으면 안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하는 법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집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뭐 입으세요? 저는 주로 정말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는 것 같아요. 우리 패딩에도 솜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옛날에도 솜옷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 솜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확산이 되었고요. 너무나 이 값이 비쌌기 때문에 부잣집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책 이재남고를 보면 누비 솜옷의 경우 고품질은 상평통보 넉량, 저품질은 둔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에 머슴들의 월급이 보통 7냥 정도 되니까 고품질의 넉냥이면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옷이니까 꿈도 못 꿨겠죠.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데 롱패딩이 한 250만 원인 거예요.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 서민들은 뭘 입었을까요? 여름에 있던 삼배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도롱이를 입었어요. 도롱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싶으시죠? 이게 짚을 엮어서 만든 건데 원래 비 올 때 입는 우비 같은 거예요. 이게 빗물이 그대로 바깥으로 수수수수 떨어지고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옷입니다. 근데 이걸 비가 안 와도 겨울에 입으면 따뜻하니까 서민들이 이 도롱이를 덧대어서 입었던 거죠. 지금은 추우면 핫팩 들고 나가시지 않나요? 예전에 선조들은 돌을 달궈서 쥐고 다니거나 감자나 팥을 삶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하죠. 저는 사실 원래는 침대에서 자는데요. 전기장판이 없어서 요즘처럼 너무 추우면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뜨뜻한 바닥을 온돌이 만들어줬습니다. 온돌은 기록상으로는 고구려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이 있으면 상류층이 쓰는 물건이 점점 서민들한테까지 확산되는데 온돌은 서민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상류층이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상류층은요? 상류층은 원래 카페트를 깔고 화로를 떼우면서 살았습니다. 2019년에 이 양반들이 쓰던 화로가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철제구리 은입사 장생 문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경화 끝에 무려 1억 1,1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양반들이 카펫을 깔고 화로를 떼어도 당연히 서민들의 온돌보다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고려 후기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상류층에도 온돌이 확산되다가 나중에는 왕이 있는 궁궐까지도 온돌이 장악하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추우면 창문에 여러분 바람 막는다고 뭐 붙이세요? 뽁뽁이 붙이잖아요. 예전에는 창호지를 덧발랐습니다. 창호지는 빛깔이 누르스름한 한지인데 이 한지에 기름을 먹이면 보온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겹 겹쳐 발랐죠. 근데 사실 생각만 해도 창호지만으로 바람을 막는 거는 너무 춥네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너무너무 추운 요즘이죠.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는 치과 의사였어요. 엄마가 사실 돈을 잘 번다고 하라고 강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는 진짜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런데 왠지 조선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그쵸, 농부, 상인, 양반 관료, 왕 정도? 근데 조선시대에도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특이한 일을 했던 직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소설을 정말 맛깔나게 읽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때 전기수는 책을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외워서 막 연기를 하면서 낭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랐어요. 전기술이 돈을 버는 방식이 만약에 소설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책 읽는 걸 멈추는 거예요. 마치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 전에 딱 멈추고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요. 그럼 청중들이 막 빨리 읽으라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전기수가 안 읽고 버티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뒷부분을 듣고 싶으니까 전기수에게 돈을 막 던져줬대요. 그제서야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전기수들은 이렇게 돈을 번 거죠. 얼마나 실감나게 책을 읽어줬는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8월 10일에는 전기수가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설 속에서 그 임경업 장군이 살해되는 부분에서 청중이 너무 낭독에 몰입해서 흥분한 나머지 전기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지금이야 볼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이때는 소설이 유일한 낙이었던 시대에 혼자 연기, 낭독, 광고까지 한 거죠.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였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컨닝을 도와주는 사람들, 겁역, 사수, 선접꾼입니다. 지금 수능이 있다면 예전에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과거 시험은 사실 수능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빡세요. 보통 5살에 준비를 시작해서 25년에서 30년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30년 내내 고3 수험생인 거죠. 근데 합격률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입시 비리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래서 급기야 컨닝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등장해서 하나의 팀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 이 부정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팀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선 선접꾼이 있어요. 선접꾼은 몸싸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좋은 자리를 딱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선시대 과거는 합격자가 33명인데 1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빨리 받고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자리가 최고로 좋겠죠. 더군다나 몇십만 장을 요즘처럼 OMR로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채점해야 하니까 사실 대부분 합격자는 맨 앞에 수백 장 안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접꾼들이 먼저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좋은 자리를 맞는 겁니다. 이 선접꾼이 워낙 중요하니까 과거 처리되면 각 지방에서 유명한 이 주목 좀 쓴다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느라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선접꾼들 중에는 난 돈은 안 받겠다. 그 대신 나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테니까 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해서 선접꾼이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겁역은 답안지에 써야 할 문장을 대신 구상해주는 거예요. 사수는 겁역의 문장을 받아서 답안지에 써주는 사람입니다. 겁역은 당연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뽑혔겠죠. 세 번째 직업, 바로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흥부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흥부에게 당시에 하급 관련된 이방이 와서 제안을 하죠. 일당 30냥을 줄 테니까 매를 대신 맞아달라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은 양반 대신에 매를 맞는 직업인 매품팔이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보통 한 번에 7냥 정도를 줬대요. 이게 머슴들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으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네 번째 직업은 프로 눈물 연기자 곡비입니다. 이들은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곡비의 곡은 곡소리를 뜻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글픈 곡소리의 크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서글프게 더 큰 소리로 울어야지 망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반가의 상주들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 눈물 한 방울이 동전 한 잎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눈물을 방울방울씩 다 세고 있을 리도 없고 일당 얼마씩 해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직업은 바로 왕세자를 돌보는 어머니 유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이비시터죠. 요즘과 다른 점은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상류 계급에서 유모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게 풍습이자 문화였어요. 왕세자를 돌보는 유모는 엄청난 직업이었죠. 보수, 지휘 둘 다 최상이었습니다. 일단 보수는요 생활하는데 그냥 필요한 걸 다 받아요. 쌀, 노비, 토지, 옷이 다 제공이 되고요. 지휘도 종일품 벼슬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종일품이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죠. 국무총리 있죠. 그 다음인 부총리격 정도에 해당이 돼요. 자격 조건도 까다로운데 유모는 당연히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성품이 온화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이색 직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근데 뭔가 그래요. 뭐 매도 대신 맞아주고 우는 것도 대신 울어주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그쵸? 사실 인기 직업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직업, 내가 정말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색적인 직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업 선택 잘 하시고요. 저랑은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이 사람도 아세요? 조선의 최후의 황태자는 영친왕입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고종의 아들들 중에서 영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종에게는 9남 4녀, 즉 1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안타깝게도 모두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는 4명뿐이었어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순종, 그리고 의친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뤄보는 영친왕, 마지막으로 나이 터울이 조금 있었던 덕혜옹주가 있었죠. 이 중에서 특집 첫 번째로 영친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본은 을사년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강탈해 갑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고 해서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동의한 적이 없는 불법적인 조약 체결이었어요. 고종은 이게 나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서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늑약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전달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고종이 눈에 가시였겠죠.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순종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는 이런 모습으로 고종을 강제퇴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책봉할 때 원래대로라면 나이 순대로 했을 때는 영친왕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이 의친왕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황태자의 자리에 오를 인물로 선택된 것은 영친왕이었다는 거죠. 왜였을까요? 그의 어머니, 지금부터 엄비라고 부를 건데 엄비가 바로 궁궐의 실세였기 때문입니다. 엄비는 사대부 가문의 그럼 곱게 자란 딸은 아니었고요. 8살에 궁에 들어와서 나인으로 지내다가 명성황후를 모시는 상궁이 되었어요. 명성황후는 처음에 엄비가 그렇게 고종의 눈에 띄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많고 외모도 당시의 기준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상궁이었던 엄비가 고종의 처소에서 치마를 뒤집고 입고서 나왔어요. 이게 뭐를 뜻할까요? 바로 고종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징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승안을 입게 되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 알려야 하잖아요. 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치마를 뒤집고 나오는 게 관례였던 거예요. 그때가 엄비 나이 33살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이야 33살이면 너무 젊고 좋은 한창 때지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였던 때였다는 거죠. 이게 명성황후에게 발각되면서 엄비는 당시에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다시 고종의 곁에서 고종을 보필하면서 궐에 이제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엄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전에 모은 돈으로 여성교육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 진명여학교나 명신, 지금은 충명으로 불리는 그 재단의 여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요, 엄비는 무려 43살의 나이에 영친왕을 출산했어요. 지금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영친왕은 1907년 앞서 말한 대로 대한제국의 황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당시의 나이가 만 10세였어요. 그런데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인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갑자기 영친왕을 일본에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고종을 압박하려고 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을사늑약 체결 부당하다면서 자꾸 헤이그의 특사도 파견하고 적극적으로 반일의 행보를 걷는 고종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너 아들 우리가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고종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아들을 볼모로 일본에 잡아간 거죠. 또 이렇게 사실 어릴 때 데려가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릴 때 일본에 끌려가서 내가 일본식의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황태자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랄 거예요. 우리 황씨를 일본화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원래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시기가 있어요. 생고쿠 시대라고도 불리는 전국 시대가 있는데 이 전국 시대 때 정략 결혼을 맺을 때 했던 풍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가문의 자제가 인질로 상대 가문에서 잡혀서 살게 되는 거죠.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반대를 했죠. 엄마였던 엄비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영친왕 자주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여름방학에는 귀국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일본으로 간 지 4년 만에 이 영친왕의 엄마였던 엄비가 급사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고종이 이 아들이었던 영친왕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써줬던 글자가 있대요. 참을인자. 일본에 가도 신신당부했던 게
슬프거나 기쁘거나 뭐 분노하거나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 일더라도 일처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던 거죠. 물론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영친왕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보면 좀처럼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영친왕이 일본에 끌려가서 받은 중요한 교육 내용 중에 장문 교육이 있어요. 글 쓰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 이 글은 영친왕이 일본 생활 1년 후에 작성한 설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설탕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외국에서 사들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대한제국일까요?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장문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나라, 너한테 우리나라는 일본이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영친왕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려고 한 겁니다. 방학에는 어땠을까요? 약속했던 대로 고국에 보내주기는커녕 이토 히로부미랑 일본의 전국 여행을 다녔어요. 기록을 보면 1908년 여름에는 2주간 나고야나 오사카 등을 데리고 다녔고요. 그 이듬해에는 동북지방 북해도를 여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여행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일단 영친왕이 방문하는 곳마다 일본인들이 모여서 환영회를 열어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 일본이 노렸던 건 뭘까요? 봐라, 여기 대한제국의 전리품 황태자가 일본에 잡혀있다. 일본에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미 둘 사이는 어땠을까요? 사실 일본에 영친왕이 의지할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 뿐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사실 자기를 잡아오고 또 앞에서 잘해주고 있는 이 숨겨진 검은 의도, 이런 걸 파악하기도 어려웠겠죠. 영친왕은 이토를 굉장히 할아버지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랑 여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1909년 10월 26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안중근 의사에 이토 히로부미가 피살된 날이죠. 영친왕은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1910년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죠.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이후에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씨 왕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영친왕 또한 이씨 왕가의 전하라고 불렸고요. 영친왕의 일본 내 위치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이 자유롭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결혼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요, 이 민가반이라고 하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파혼시키고 일본 여성이었던 마사코랑 강제로 전략 결혼을 시켰죠. 어쨌건 이 마사코, 한국 이름으로는 이방자 여사라고 하는데 둘 사이의 사이는 좋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다고 했잖아요. 망국이지만 뭐 왕자의 신분이었고 일본군 중장으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어린 시절 일본에 끌려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아빠 엄마의 임종을 모두 지켜보지 못했죠. 어느 날 이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여사가 영친왕이 가지고 있는 새하얀 조약돌을 발견했어요. 아니, 뭐 이런 돌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영친왕이 말한 게 자기가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어릴 때 창덕궁 낙선제에 있는 조약돌을 보내달라고 고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의 황실에서 조약돌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국에 그리울 때마다 창덕궁 낙선제의 새하얀 조약돌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본 오랜 생활에도 불구하고 영친왕은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1951년에는요, 한국어 교본을 영어로 직접 집필하기도 했죠. 하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광복 전까지 그는 일본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의 엘리트 코스를 졸업했고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육군 중장으로 일했죠. 하지만 또 일본에 눈밖에 나갔다가는 사실상 위태로운 위치였으니, 그러니까 영친왕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친왕은 국적이 사라져요. 무국적의 제일 한국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무일푼 평민으로 강제 격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친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철저히 냉대했어요. 초창기에는 친일왕족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광복 후 영친왕은 2차례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첫 번째는 미군정에서,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선적으로 직계형 쪽이 들어오면 이승만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영친왕은 그 이방자 여사 자기 아내에게 너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던 집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영친왕이 살던 집 도쿄에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여기가 영친왕의 개인 재산인 격이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개인 저택이었으면 광복 이후에 왜 우리나라에서 소유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930년부터 1954년까지 사택으로 쓰였는데 왜 그럴까? 이게 광복 이후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실 우리나라로 환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공사관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가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너무 경제적으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옛날 황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이 후손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 적대감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싼 가격을 제한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 정도의 사택을 넘겨라,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라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제한을 했을까? 당시에 일본의 그냥 대리급선의 월급 정도를 불렀대요. 근데 이제 영친왕 그 일가에서도 어느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알겠다고 하고 그 돈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그 돈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생활고도 있었고 이렇게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일본 개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아마 무슨 철도에 넘어갔거나 아무튼 일본인에게 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아예 개조가 됐고 별관만 원래 있었던 저택이 있었던 곳만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 신관에서는 실제로 영친왕의 아들이 이구라고 조선 왕실의 그 왕손이 있었는데 이구가 2005년에 신관의 객실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더 유명하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 프린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영친왕 때문에 붙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친왕이 살았던 곳이라던가 혹은 영친왕의 부인 마사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뭐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념해 놓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잘 보셨나요? 1960년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에 1963년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승만과는 다르게 영친왕에 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쇠약해진 상태로 영친왕은 무려 56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사망하게 되었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친왕은 민족 반역자인가요? 아니면 비극적인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나요? 답글로 의견 남겨주세요.